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와 생생경제가 함께 했던 프로젝트 집앤잡. 상반기는 1편으로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를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완결판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상반기 부동산 시장도 정리해보고요. 정책들 많이 나오긴 했는데 우리 주거복지를 위해 필요한 건 다 나왔는지, 더 필요한 건 뭔지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사진 좀 찍어보신 분이라면 어둠 속에서도 더 밝고 선명하게 찍히는 f1.8 렌즈와 전문가 모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지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자작나무 숲과 광활한 바이카로수. 시베리아의 여름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이 곡은 꼭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이제 거래소는 상승, 코스닥은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네. 좀 특징이 이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한 6월 중순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다가 지난주부터 약간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특히 장 초반은 하락세로 출발했다가 장 후반에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약간 좀 뒤쪽에 뒷심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주가가 올랐는데 금요일인 오늘 크진 않지만 한 0.4% 정도 주가 하락을 했는데요. 네. 장중에 1% 정도 오르던 게 오히려 하락세로 마감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하루만 놓고 본다면은 거래소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좀 뒷심이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만 놓고 보면은 약간은 좀 소강 국면에 들어가는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이 오래 좀 달리기는 했죠. 네, 그렇죠. 네. 오늘 누가 팔고 누가 사고 했나요? 시장에서는? 일단 수급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5월달, 6월달 계속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다 주식을 팔고 있었고요. 네. 오늘도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한 370원 정도 주식을 팔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나 대외 불안감이 좀 커지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보다는 매도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이제 대외 변수에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만 해도 한 200억, 300억 원 정도 주식을 순매도를 했었는데 점심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좀 순매수가 있어서 금요일 외국인들이 한 640억 원 정도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가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시장에서 좀 주목해 봐야지 될 업종이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은 거래소나 코스닥이 아주 어느 한쪽으로 방향성 크게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주가는 좀 엎치락 뒤치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좀 특징적인 것은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최근 랠리가 굉장히 강했던 게 제약하고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었는데, 네. 오늘 제약주는 크게 훼손은 안 됐지만 약간 바이오나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거래소에서는 거의 5% 가까이, 코스닥에서도 거의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의외로 약간 일부 제약주를 제외한 헬스케어나 바이오주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부분이 개인 중심의 어떤 그런 투자 심리 위축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많이 조정받은 게 현대차 같은 자동차주였는데 오늘은 어땠나요?
이제 말씀하신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2% 정도 오르긴 했지만 벌써 한 3주째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3만 원대에서 네. 이게 뭐 올라오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2주 연속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크진 않은 모습이고요. 네. 반대로 이제 최근 지난주하고 이번 주만 놓고 보면은 메르스 사태 확산 우려감으로 인해서 국내 유통이나 뭐 화장품, 여행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일단 추가 확산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라는 그 뉴스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부터 뭐 중국 관련 소비주나 아니면 여행 관련주들이 급 반등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 주 주시장에서도 이제 눈여겨볼 만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저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주 말고도 인터넷이나 엔터테인먼트주 이런 종목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어땠나요? 네, 오늘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외로 코스닥은 장중 플러스였다가 예. 마이너스로 마감했기 때문에 뭐 올라온 종목은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빠진 종목이 좀 업종이나 종목이 많았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뭐 제약이나 의료 관련주들 또 말씀하신 IT 관련주들도 최근 삼성전자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다.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으면 네. 부품 쪽의 수혜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뭐 상대적으로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주말 지나면은 그리스 문제가 또 한 번 결론이 좀 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27일 아니면 늦어도 그 나머지 자금을 환원해야 되는 6월 30일까지는 이슈가 끝나기 때문에 네. 뭐 27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월화 중에는 뭐 최악의 상황, 즉 뭐 그리스가 뭐 유로존에서 탈퇴하면서 뭐 원금을 안 갚는다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말인 내일 그리고 29, 30일 날 그리스 문제가 이제 완화되는지 여부가 한국만이 아니라 뭐 네. 미국이나 유럽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수산물 수입을 일부 금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걸 제소했죠. 네. WTO에. 풀어달라고 네. 제소를 하고.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WTO에 일단 제소를 해서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WTO에서는 당장 그거를 받아서 판결 절차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양자가 먼저 협상을 하라고 시간을 줍니다. 아. 그 양자 협상이 어제와 오늘 이틀간 스위스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네. 뭐 예상과 똑같이 협상은 결렬이 됐고요. 결국 WTO의 제소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문제 풀어나가기 어려운 쪽으로 가는 건가요? 우리 입장에서 괜찮은가요? 뭐 이거는 결과를 봐야 될 텐데요. 네.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WTO에서는 패널이라고 해서 여러 명의 전문가들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네. 이 위원회가 이 60일 내에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 뒤에 위원회 활동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6개월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보고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를 양국에서 채택을 하면 우리 받아들이겠다 하면 분쟁 절차가 끝나는데 예. 이게 한 곳이라도 안 받겠다 그러면 상고 절차를 또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또 패널을 열어서 다시 한번 또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되고 네. 어쨌건 이게 결론이 내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승소국하고 패소국이 나올 텐데 패소국에 대해서는 보복관세 이런 것도 부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패소국에게 보복관세를요? 그렇죠. 네. 패소국이 그러니까 이 분쟁의 원인이 있는 국가다 보니까요. 거기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상당히 결과는 지금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이게 방사능이라는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그렇죠. 위협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라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수입은 금지한다. 이게 확고한 입장이라고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결정이 나더라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뜨거운데 분양가가 뭐 4천만 원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올 하기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분양가는 꽤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재건축 단지가 총 8곳 2,546가구인데요. 작년 하반기가 9곳 2,914가구였으니까 조금 줄어드는 규모고요. 이 분양가 일부 선호도가 높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남권 일부 재건축 아파트는 평균 분양가가 3.3m당 4천만 원에서 4,200만 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점점 분양가가 높아진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나요? 이게 뭐 특정 지역의 사안이기도 한데요. 네. 요 지역 특히 강남 쪽에 재건축을 하는 이 건설사들이 고급화 전략을 서로 아파트와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분양했던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 2차 아파트가 처음으로 분양가 4천만 원을 넘겨서 분양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아파트가 한강변에 위치한 랜드마크 아파트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고분양가를 내놨는데 올해 하반기에 지금 추진하는 이 반포나 잠원동 일부 재건축 아파트도 역시 고급 전략을 지금 내세우고 있어서 네. 이런 뭐 조경 시설이라든가 안에 여러 가지 고급재 이런 걸 넣으면서 분양가 인상 경쟁이 계속 경쟁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또 고급화해서 비싸게 팔아야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더욱이 또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돼 있어서 네. 이런 뭐 건설사들의 고급화 전략이 뭐 약간 무한 경쟁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요. 네. 무차별적으로 가격을 올렸다가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좀 상황이 이상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담배값 올린 게 결국 담배세 올린 거잖아요. 정확하죠. 예, 거의 세금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세금 올려가지고 재정에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좀 애매해졌네요. 처음에는 분명히 가격을 올리는 게 세수 확보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예. 흡연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계속 얘기를 했는데 6개월 지나고 나니 담배 판매량은 그대로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고 세수만 고스란히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은 재원 확보가 목적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면 목적을 달성을 한 셈이죠. 그렇게 보면 그렇고요. 이게 네. 담배라는 게 담배를 소비하는 사람이 부과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부자가 담배 한 갑을 사든 저소득층이 담배 한 갑을 사든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라 그러니까요. 예.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전가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지적도 받고 있죠. 흡연율이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흡연율로 숫자가 오늘 나오지는 않았고요. 네. 담배 반출량이라는 숫자를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면 그 뭐 공장에서 나오는 수량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공장이나 창고에 있던 담배가 바깥으로 일반 소매점으로 나가는 그 반출량을 말하는데요. 1월에 1억 7천만 갑, 2월에 1억 7천9백만 갑 정도였는데 네. 3월에 2억 4천3백만, 4월, 5월엔 2억 9천100만, 2억 6천9백만 이렇게 크게 2억 단위로 크게 올랐고요. 작년 11월이 3억 7천만 갑, 작년 12월이 2억 9천만 갑이었거든요. 네. 작년 12월 수준으로 고스란히 다 회복된 모습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담배 보건 쪽 전문가들은 이 가격 정책으로는 흡연율 낮추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비가격 정책을 더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담배값에 경고 그림을 더 무시무시한 걸 붙여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예.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관련법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경고 그림을 새로 표기를 한다든가 흡연 예방 교육 또 뭐 보건소에 있는 금연 클리닉 이런 쪽으로 재정을 더 넣어서 비가격 정책으로 흡연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나왔던 얘기였죠. 맞습니다. 네. SK와 SKCNC 이게 국민연금 의결위원회인가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합병 비율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원한대로 그냥 가결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10시, 아침 10시에 SK와 SKCNC 각각 주주총회를 열었는데요.
찬성이 그러니까 참석 주주가 한 80% 정도 됐고요. 네. 반대가 한 7%, 9% 이 정도 나와서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이 이걸 반대를 해서 이게 합병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처리가 됐고요. SK와 SK CNC의 합병이 중요한 거는 이 최태원 회장의 이 그룹에 대한 경영권 확보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건데요. SK가 지주회사로 밑에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이런 자회사를 두고 있고 SK 위에 SK CNC가 또 있었던 그런 이중 지배 구조였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은 SK CNC에 대해서만 지분을 갖고 있고 SK에 대해서는 지분이 없었는데 이 두 회사를 합치면서 SK 그룹 전체에 대한 그런 지배력을 강화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원래 좀 통과될 걸로 많이 예상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은 이게 전초전 비슷하게 평가를 국민연금의 받았는데 향방을 놓고. 네, 7월 17일이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주총 합병 주총이 벌어지는 건데요. 이것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 지분을 갖고 있고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하면 삼성물산 산하에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인데 그렇죠.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가세를 하면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야말로 지분이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SK와 SK CNC의 경우와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엘리엇이나 이 삼성 쪽은 계속 여론전도 하고 네. 위임장을 받겠다 이런 장애에서 계속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약간 더 우리나라 최대 그룹이기도 하고 예.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화이트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 명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1탄은 상반기에 마련했던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였습니다. 주거복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총정리하는 미니 토론회를 마련했는데요. 정말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 조건일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잠시 후 광고 듣고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YTN 라디오가요, 좋은 방송 청취 품질을 위해서 기존의 3kW였던 출력을요,
5kW로 증강했습니다. 이 YTN 라디오가 송출되는 서울 경기 지역 중에서 가장 먼 곳에서 듣고 계신 애청자는 누구실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실 곳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주셔야 되는데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우물정의 0945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지금 YTN 라디오 송출력이 증강이 됐는데 전파가 증강이 됐는데 가장 멀리서 듣고 계시는 분이 문자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요.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드리는 워터파크 티켓 2장을 보내드리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또 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 앤디 워홀 라이브전 관람권을 한 분당 4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생경제 퀴즈가 아니라 이 문자 어떻게 보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쉬운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에 사는 홍길동입니다. YTN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예라면은 경기도 여주입니다. YTN 라디오 아주 깨끗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지금 당장 문자 주시면 됩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된다 안심이 된다 KB가족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기록을 만들다. 150만의 신뢰로 기회를 만들다. 1.5% 금리 혜택으로 더 크게. 르노 삼성 자동차 150만 대 판매 기념 1.5% 혜택. 6월 SM357 QM5 모두 누려보세요. 36개월 할부 기준. Better and different. 르노 삼성 자동차. 2015년 삶의 질 높이기 프로젝트 지벤잡. 전문가가 나선다. 국내 최고의 컨설턴트들이 콕콕 짚어주는 최적의 주거 해결책은 생생경제 특별기획 지벤잡. 복지 기본은 안정적인 주거부터.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지벤잡. 1편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를 주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미니 토론회를 마련해봤습니다. 상반기 내내 그토록 고민했던 주거복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필요한 건 다 갖춰지고 있는지를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스튜디오가 아주 꽉 찼습니다. 세 분이 나오셨는데요. 먼저 주거 관련해서 새롭고 재미있는 빅데이터를 전해주실 분입니다. 아마 생생경제 애청자라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다음 수부터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또 나오셨나요? 그러게 매일 오네요. 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리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캠페인에 한번 나오셨었죠. 예, 예전에 네.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뉴페이스라고 제가 해도 될까요? 신한은행의 고준석 동부이촌동 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 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기계적인. 네, 인사하시기 싫은가 봐요. 이 YTN 라디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이제 지벤잡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표였던 것 같아요. 최고의 복지가 진짜 안정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집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안정적이어야지 되는데 저희 프로젝트 때문인지 다사다난했던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좀 안정을 찾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보는데요. 오늘 처음 나오신 제가 지점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까요? 고준석 네. 지점장님, 상반기 부동산 시장 어땠나요? 네,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보면은요,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네. 또 여기에 이제 저금리 기조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2006년 이후에 약 9년 만에 최고의 호황. 그러니까 거래량이 최고였다. 예. 이렇게 보면 되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규제 완화가 이제 청약 통장 네, 자격이 뭐 2년에서 1년으로 네. 1순위 자격 변경했다든가, 또 대출 규제 완화, 네. DTI, LTV를 예. 또 이제 완화해줬다든가, 또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네. 완화해줬다든가, 아주 정부에서 적극적인 이런 이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네.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근데 이게 약간 뉘앙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뭐 전폭적인 적극적인 규제 하나 이러니까 굉장히 최고의 부동산 시장인 것 같은데 2009년 이후에 너무 가라앉아가지고 정상화되는 거 아니었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가격이 올랐다 하고요. 네.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좀 따로 떼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고의 호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래량이 그만큼 늘어났다를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에 33만 건 정도 됐던 네. 거래량이 올 상반기 5월 말 현재로 한 50만 건이 지금 일어났어요. 거래량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가격이 올랐다라는, 물론 이제 가격도 네. 일부 지역은 오르고 상승세지만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매매를 쉽게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여기 이제 동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주거도 좀 궁금해서 김덕래 연구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주거, 그러니까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매매가 활발해지는 거는 갖고 있는 사람과 살 수 있는 사람의 이제 거래가 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예.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제 임대로 살아가야지 되는. 네. 그러니까 빌려서 살아야지 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예. 호황이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 앞에서 고 예. 원장님께서는 폭발적 이렇게 단어도 좀 써주시긴 했지만 네. 시장이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매매 시장하고 그리고 이제 집을 거처를 마련해야 되는 전세를 사실 분이든 아니면 네. 월세를 사신 분들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전세에 사시더라도 뭐 몇 억, 뭐 3억, 5억짜리의 그런 전세에 사시는 분과 몇 천만 원짜리 단독의 월세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네. 그런 분들의 주거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시장이 안정화됐다 아니면 시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좀 좋은 것은 분양 시장이 조금 좋고 안 네. 됐던 거래들이 조금 이루어지는 정도의 부분들이 있고 물론 지방의 일부 광역시 대구라든가 부산, 울산 같은 정도에서는 좀 많이 되지만 네. 아직 수도권에서는 그렇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주거복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정부의 도움이라든가 예. 아니면 지원 없이는 거처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계층. 그래서 국토부의 주거복지과를 기준으로 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라든가 아니면 네. 그리고 정부에서 행복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뉴스테이를 통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의 부분들을 조금 보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네. 시작은 하고 있지만 공급량 자체가 많지 않고 그리고 바우처 자체도 수혜가구 대상을 늘리고는 있지만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 그리고 주거비의 지원의 네. 부분들은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그런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세난의 이제 그 전세 시장과 우리가 이제 매매 시장을 좀 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전체를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네. 이제 같이 합쳐서 얘기하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네. 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네, 어려울 이야기를 것 같습니다.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 그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집 구할 때 힘들었던 점을 취재를 해왔어요, 리포터가.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구할 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일터랑 근접성이나 가까운 위치도 힘들었지만 젊은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쉽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전세금도 굉장히 올랐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집값이 비싸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돼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안타깝고. 지금 저희 집이 교통이 조금 불편해서 교통이 편리해야죠. 이제 애가 아직 어린애가 있으니까 학교 근처 이왕이면 가까운 곳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집 구할 때는 가격이죠. 지금 이제 아파트 값이나 이런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저는 집 구할 때 이 주차 공간이 정말 불편한데요. 그다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마다 다르긴 한데 한 대가 있으면 무료고 또 2대 이상이 되면 10,000원을 더 내거나, 근데 중요한 거는 뭐 3대 이상이 되면은 6만 원, 10만 원을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를 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저는 이 주차 문제 같아요. 일단은 뭐 신혼부부들이 살만한 그런 크지 않은 규모 20평에서 30평 내외 그 평형대에 전세 매물이 별로 없다는 게 가장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가까운, 그러니까 회사와 가까운 집을 구하기도 어렵다. 뭐 주차 공간도 그렇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최재원 이사님께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잖아요. 네네. 빅데이터를 통해서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사항 어떤 것들이 많았나요? 일단 제가 그 전에 봤을 때 우리 그 여행의 그 삼총사는요. 여권, 지갑, 핸드폰이거든요. 네.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 여행 갔을 때 문제가 분명히 생겨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또 삼총사는 네. 의식주거든요. 저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주만큼은 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네. 이 먹는 거랑 입는 거는 사실 뭐 어쨌든 우리가 해결할 수 네.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주만큼은 내가 해결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내 주거 공간이 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생각을 봤을 때 집장만 한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정말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할 수는 그렇죠. 없거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8만 건 정도의 문서가 나왔고 네. 매년 이 집장만 생각은 이제 3만 건 이상씩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땐 생각이 결국 이제 고민이 이제 생각이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집장만과 관련해서 이제 행복에 대한 이제 언급보다는 약간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2012년까지는 그래도 행복과 스트레스 비중이 거의 반반이었는데 2012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행복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비중이 많이 높아져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은 많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공을 한 사람이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없어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월별로 분석했을 때는 1월에 가장 많이 집장만에 대한 이제 얘기나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연초니까 그런 건가요? 뭐 이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지만 이제 2월부터 이제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6월 넘어가서는 이제 뭐 아예 언급조차도 잘 안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집장만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갖는 그런 어떤 필요성은 느끼지만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불만의 내용이 많은데 점점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생각은 또 하죠. 네. 그게 스트레스가 또 많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올 상반기도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 거의 보면은 전세가인데요. 이게 전세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딸리니까 올라갈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 전월세 난의 원인 고 지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원인은 뭐라고 진단을 하시나요? 네, 지금 현재 뭐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전세 가격이 이제 뭐 눈만 뜨고 자고 일어나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 전세가 없어져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제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이제 감소하고 있다. 그렇죠. 집주인들이 전세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도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별로 안 되니까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집값이 그렇게 이제 오를 거다라고 생각 안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주택의 매수보다는 그냥 전월세에 그냥 눌러 살자. 이렇게 이제 선호를 하다 보니까 물량은 없어지고 매매 수요로 뭐 돌아서지는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이 더 또 올라가게 되는 이런 그런 현상이 순환 구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김덕래 의원께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더 계속 되는 것이 언젠간 정상화는 될 거잖아요. 네, 그 그렇죠. 금리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수급은 좀 더 다시 안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없어지고 있는 전세가 더 없어지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일부 조금 완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어떤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장기적인 트렌드에서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수도권에서 전세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전세 가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월세 시장입니다. 전세 네. 가구 자체가 오래전부터 많이 있지 않았고 집 가진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고통을 받거나 이런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적지만 네.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도 50%가 되지 않고요. 그중에 월세보다는 전세가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중산층들이 굉장히 전세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이런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체감하는 전세난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전세의 그 수급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그 전세든 월세든 임차에서 사는 대부분의 가구들 한 80% 정도는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개인들이 그 뭐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임대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 때문에 월세로 전환하는 것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좀 저가의 전세주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보증금 같은 걸 받아서 은행에 넣어도 1, 2%의 수익률을 내기는 어렵지만 그걸 월세로 돌리면 6% 이상의 6% 굉장히 이상이죠. 높은 예. 수익률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월세로 바꾸는 이유를 물어도 거의 80%가 수익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저금리가 이제 끝나고 금리가 올린다 하더라도 이 수익률 갭을 쉽게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세로의 전환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전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에 이제 입주 물량이라고 해서 나오는 아파트의 물량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의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준공 물량이 5월 누적으로 약 15만 호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중에서 수도권에 한 6만 3천 호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지난해 7만 3천 호보다 한 1천 호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전세 공급 물량 자체가 조금 줄어든 부분들도 있고 특히 이런 전세의 가격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것은 아파트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파트가 8만 7천 호 정도가 이제 수도권 지역에 공급이 되는데 지난해는 10만 호가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공급이 요즘엔 과잉 얘기들을 일부 하지만 그동안의 금융위기 거치면서 한 2, 3년은 공급이 굉장히 줄었죠. 그래서 그게 지금 나오는 후속 영향들 때문에 월세 문제보다는 월세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의 가격의 상승의 문제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매매 시장은 이제 활발해지고 있다고 고 지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정부가 워낙 집 살 수 있게 해주는데 이렇게 전세난에 지친 사람들은 금리가 낮으니까 일단 그럼 빌려서 사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매매를 좀 더 느린 요인으로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용하고 있고요. 지금 저금리 기조다 보니까 3%대 밑으로 이제 대출을 뭐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많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 월 소득보다 이 과다하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일단은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또 인지상정일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싸니까. 근데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부채 부담이 이제 또 엄청나지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답을 빨리 안 주셔서. 뭐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금리라는 게
펀더멘탈 개념으로 조금 더 봐야 되고 뭐 한 가지 상황만 가지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바로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추이를 봐야 되고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폭 자체가 0.25% 정도 되니까 이거는 뭐 시장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거다라는 건 뭐 그렇게 큰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매매도 약간 활성화되고 있고 신규 분양 시장은 뜨거울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것도 계속 갈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 뭐 상반기 신규 매매 시장도 사실은 최고의 실적을 좀 보인 것 같아요. 매매도. 보니까. 매매도 뜨거웠다? 분양 시장. 네. 지난 25일 이제 금융결제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좀 보면은요. 올 상반기 도급 순위 10위 안에 든 건설사들 이제 분양 물량이 약 한 3만 가구 정도 됐는데 지난해 대비 이제 40% 정도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게 미분양 물량은 1,000가구뿐이 안 나왔어요.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대비 60%가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면은 분양이 거의 다 되는데 그래서 하반기에도 뭐 이런 추세가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집을 갖게 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좋기는 하겠죠. 집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한 삼총사 중에 한 조건이고 근데 매번 고민을 해야지 또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좀 답답하기도 해요. 이 집의 의미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한데 안정적인 주거 우리 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랄까요? 이런 건 빅데이터에서 어떻게 분석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 자체는 이제 사람들이 미래보다는 이제 현재에 좀 집중하는 사실 그런 분위기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집이라고 하는 이 거주 공간이 내가 거주하는 장소가 아니라 즐기는 장소 그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두는 게 이제 인테리어.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공간을 지금 즐길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좀 더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욕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랬었던 게 이제 이케아 같은 것들이 사실 이제 그 일환이거든요. 내가 꾸미기 위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베란다라고 얘기하면 좀 느낌이 다르지만 테라스라고 이제 사람들이 표현하거든요. 베란다를 테라스로 이제 사람들을 느끼게 할 만큼 내가 집에서 커피를 마셔도 뭔가 즐긴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고 그래서 거기 올라오는 글들 보면 내가 이제 집을 이제 고를 때 뭐 어떤 뭐 전세든 월세든 집을 고를 때 이 그 베란다가 큰 데를 원해요. 왜냐하면 거실은 작고 방은 작아도 이 베란다가 크면은 좋다라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집에서 단순히 잠자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쉬면서 힐링하고 또 캔들 피우면서 어쨌든 뭐 있어야 되니까. 캔들. 네, 이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제 거주 공간에서 약간 즐기는 공간, 쉬는 공간으로서 어떤 느낌을 더 강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인테리어라는 그냥 단어 자체가 일단 많이 검색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이제 꾸미기 위한 사람들의 그런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세, 월세 이러면 내 집도 아닌데 뭘 꾸며. 저도 지금 뭐 사실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달라지고 있나 봐요. 네. 그러면은 저는 김덕래 의원님하고 고진석 지점장님도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를 정해서. 사실 저는 앞에 최 이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재미있게도 지금 그러셨잖아요. 베란다를 큰 것을 원하더라. 테라스라고 부른대요. 테라스라고 부르면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데 사실 공교롭게 제가 작년에 이제 연구를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다 발코니라고 하는 베란다라는 걸 다 확장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란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라스가 없는 주택들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더 많아지고 있나요? 공급 물량 중에서? 대부분의 뭐 20평대 아파트가 가서 그 견본주택에 가서 보시면 다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테라스의 개념으로 쓸 수 있는 발코니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다 확장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은데 저도 사실 집안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뭐 나무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진짜 어떨 때는 저기다 예쁜
넓은 테이블을 놓고 예. 신랑하고 같이 뭐 캔들을 한번 피워보고 싶은데 피우는 게 아니고 피워놓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제 조금은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예. 집이 단순하게 내가 자는 곳이 아니고 내가 그냥 일상을 하는 곳이 아니고 거기서 뭔가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화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주택은 과거에 정말 공급이 필요로 했던 그렇죠. 그런 시대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신선한 말씀이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에 대해서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치면은 더 필요한 곳이고 그래서 그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은 나의 삶의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나의 삶의 동반자지만 집도 집이 있고 없음에 따라 나의 희노애락이 막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달라지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한번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좀 사전에 짚어봤고요. 잠시 후에 다시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오피스텔 원룸 투룸 구하고 싶다면 선직방 후 방문 사진으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고 싶다면 방구하는 절대 공식 선직방 후 방문 직방. 고마워요. 친절한 정훈 씨. 정말 고마운 사람이니까.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주스에 이름을 붙이는 것까지 손으로 직접 한 잔씩 한 잔씩 홈메이드 휴롬 주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여보, 우리 집 우편번호가 뭐였지? 인터넷 찾아봐요. 우편번호는 매번 찾아야 되니 참. 이제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다니까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년 8월 1일부터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뀝니다. 새 우편번호는 인터넷 우체국,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인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 하셨고요.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가 시작됩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